변신. 프란츠 카프카. 제1장.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을 꾸다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다. 고개를 약간 쳐들어 살펴보니 활 모양의 불룩하고 거무스름한 배가 보였다. 불룩한 배 위에는 이불이 금방이라도 벗겨질 듯 간신히 덮여 있었다. 전날까지 그렇게 튼튼하던 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참하게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힘없이 눈앞에서 간들간들 버르적거리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셈일까? 꿈은 아니었다. 사방이 낯익은 벽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살고 있는 방이었다. 따로따로 묶은 옷감 견본이 흩어져 있는 책상 위에는 잠자는 외판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어느 잡지에서 오려내어 멋진 금박 사진틀에 끼워 넣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털모자를 쓰고 털 목도리를 두른 부인이 똑바른 자세로 꼿꼿이 앉아서 두 팔꿈치까지 푹 덮은 묵직한 털토시를 보는 사람의 눈앞에서 쳐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레고르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창문 함석판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날씨가 음산해서인지 그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잠을 좀 더 자서 쓸데없는 망상을 모두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애를 써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도 그저 이리저리 들먹거릴 뿐 다시 벌렁 낮아빠진 자세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는 아마도 100번쯤은 시도해 보았을 것이다. 허우적거리는 발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 보았지만 옆구리에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가벼운 통증까지 느껴져 그만두어 버렸다. 어째서 나는 이런 힘든 직업을 택한 걸까? 매일같이 여행해야 하다니. 사실은 상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 게다가 여행을 떠나면 기차 시간에 대한 걱정, 불규칙한 식사와 질 나쁜 음식, 수시로 고객이 바뀌는 통에 만남을 오래 지속하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대하게 되어 정도 붙이지 못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근심을 피할 수가 없었다. 지긋지긋하구나. 빌어먹을 것. 될 대로 되라. 배 위가 좀 가려워져 머리를 좀 더 쳐들 수 있도록 들어 누운 채 천천히 등을 침대 머리에 철쭉 가까이 밀어 올렸다. 드디어 가려운 곳이 어딘지 알아냈는데 그곳에는 온통 자그마한 흰 점들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점들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그곳을 만져보려고 발 하나를 뻗다가 곧 움츠렸다. 슬며시 발을 대본 순간 온몸에 쫙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었다. 그는 다시 원래 자세로 벌렁 낮아빠졌다. 그리고 너무 일찍 일어나면 바보가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잠을 자야 해. 다른 외판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자들처럼 살고 있잖아. 그들은 내가 주문받은 내용을 적어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돌아올 때야 비로소 아침을 먹고 있었지. 내가 그들을 흉내낸다면 나는 당장 사장에게 쫓겨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어? 부모님을 위해서 꾹 참아왔지만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사표를 냈을 거야. 그리고 사장 앞으로 걸어가서 내가 마음속에 품은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겠지. 그러면 사장은 틀림없이 놀라서 책상에서 떨어졌을 거야. 책상 위에 올라앉아 사원들을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괴상한 버릇이야. 그렇잖아도 사장은 귀가 먹어서 사원들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내겐 전혀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 내가 부모님이 사장에게 진 빚을 갚을 만큼 돈을 모으면 그러려면 5 내지 6년은 더 걸릴 테지만 꼭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어. 그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거야. 그러려면 우선 일어나야 해. 기차가 5시에 출발하니까. 그는 머리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탁상 시계를 쳐다보고는 아차, 큰일 났는걸? 하고 생각했다. 벌써 6시 30분이었다. 시계바늘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벌써 30분이 지나고 45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침대에서도 자명종 바늘을 4시 정각에 맞춰 놓은 것이 보였다. 틀림없이 종이 울렸을 것이다. 어떻게 방안을 뒤흔드는 자명종 소리를 듣고도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마 깊이 잠자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다음 기차는 7시에 떠난다. 그 기차를 타려면 바삐 서둘러야 했다. 그런데 견본들을 아직 꾸려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서 몸이 가볍게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설사 기차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꾸지람을 피할 길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환이 5시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리지 않는 사실을 사장에게 보고해 버렸을 테니까. 사환은 줏대도 없고 바보 같은 녀석이면서도 사장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아첨을 아주 잘했다. 자, 그러면 병에 걸렸다고 보고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불쾌한 일일 뿐더러 의심을 살 게 뻔하다. 왜냐하면 그레고르는 5년간이나 근무해 오면서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생명보험의사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 게으른 아들 때문에 부모님까지 사장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아프다고 변명하더라도 보험의사에게 진찰받아야 한다고 사장이 우기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 의사가 그레고르를 보고 몸에 아무런 이상도 없고 그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또 이런 경우에 의사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그레고르는 오랫동안 잠을 잤는데도 더 자고 싶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했다. 게다가
배가 몹시 고프기까지 했다. 그가 침대를 떠나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시계가 막 6시 45분을 가리켰다. 그때 침대의 머리 쪽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그레고르야, 6시 45분이다. 출발해야 되지 않니? 부드러운 목소리다.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기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자기 목소리가 틀림없었지만 어쩐지 저 밑에서 울려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억누를 수 없이 괴로운 신음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사실 첫 소리는 똑똑하게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아량곳 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끝이 흐려지고 말았다. 그레고르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속 시원하게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이 사정이니만큼 네, 어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의 대답을 듣고 안심한 듯 다리를 끌며 가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말을 주고받은 사이에 벌써 출발했으려니 하고 여겼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나가지 않고 꾸물거리고 있는 것을 다른 가족도 다 알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가 옆에 있는 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야, 그레고르.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잠시 후에 아버지는 묵직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대답을 재촉했다.